자, 연교재 주거분리 형상만 보겠습니다. 자, 이 도시 안에서 저소득층 주거지와 고소득층 주거지가 서로 분리되는 형상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의 역사적인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분리 형상은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도시 바뀌겠죠?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하는 형상이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편의, 이익은 추구를 하려고 하고, 또 마이너스, 부의 외부 효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나타나는 형상이 주거분리 형상입니다. 자, 그러면 외부 효과는 우리 많이 배우셨으니까, 외부 효과는 부동산 가치를 상승 또는 하락시키는데, 그러면 저소득층 주거지역, 저소득층 주거지역을 뭐라고 하죠? 저급 주택지역인데, 이 저급 주택지역은 주거 환경이 안 좋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나타나죠? 마이너스, 부의 외부 효과가 우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보수 또는 수선이죠. 자, 보수 또는 수선 비용이 우리가 보수 후에 또는 수선 후에 우리가 주택 가치 상승분을 서로 비교했더니 어디가 더 커요? 부의 외부 효과로 해서 보수 후에 가치 상승분 거의 없고 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을 투입을 해서 보수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보수를 하지 않으면은 이 저급 주택 지역은 계속 뭘로 남는다? 저급 주택 지역으로 남는 경향이 있어요. 또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우리가 고급 주택지역은 주거 환경이 우리가 양호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에서 노후화가 됐을 경우에 또 보수를 하는데 이 보수 비용과 또 보수 후에 가치 상승분을 비교했더니 여기는 보수 비용보다 정의 외부 효과로 인한 게 커서 보수 후에 가치 상승분이 크기 때문에 비용을 투입을 해서 뭐 한다? 보수를 하겠지. 자, 보수를 하게 되면은 고급 주택지역은 계속 뭘로 남는다? 고급 주택지역. 이렇게 저급 주택지역은 계속 저급 주택지역으로 남고, 고급 주택지역은 또 계속 고급 주택지역으로 남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도시 내에서 저급 주택지역과 고급 주택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주거분리 형상이 흔히 우리가 발생합니다. 자, 이 경우는 시험 문제 잘 안 내요. 왜? 너무 쉽잖아요. 그럼 시험 문제는 이제 요 밑에 있는 부분에 있어 이제 주의해야겠지. 이제 만약에 보수 비용보다 보수 후에 뭐가 크다? 가치 상승분이 크다. 저급 주택 지역에서. 그럼 이때는 보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이 그래서 저급 주택 지역에서 보수 비용보다 보수 후에 가치 상승분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보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질문 또 많이 내잖아. 그럼 왜 그러냐면 보수가 우리가 하게 되면 뭐죠? 여러분, 저급 주택을 보수, 수선을 하게 되면 무슨 효과? 상향이죠, 상향. 저급 주택을 수선, 보수를 하게 되면은 상향 여과를 통해서 저급 주택 지역은 뭘로? 고급 주택 지역으로 변할 수도 있다. 그런데 보수를 못하면 계속 이 지역은 뭘로 남는다? 저급 주택 지역으로 남죠. 그럼 보수 못하는 이유는 저급 주택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이 낮기 때문, 저소득 때문에 보수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 자, 그러면 고급 주택 지역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저소득층 가구는 고급 주택 지역 가까이 위치하여 입지하기를 선호합니다. 왜?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자, 그런데 문제는 이때 보수 후의 가치 상승부보다 보수 비용이 크면요, 고소득층 가구는 보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거 환경이 좋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려, 팔고. 그럼 그 주택은 팔고 가기 때문에 그 주택은 저소득층 가구가 받아요. 그럼 저소득층 가구, 고소득층이 노후화된 주택을 저소득층이 받는 걸 뭐라고 해? 하향여과죠. 그래서 여러분, 상향이 아니라 19회 시험은 상향으로 출제했거든. 상향이 아니라 하향이죠. 하향. 이 하향 여과인데 어떤 지역에 이렇게 새로운 요소가 들어오는 것, 개입을 하는 것을 침입이에요. 이 하향 여과에 따르는 침입이 나타나요. 그럼 점점 이 지역은 고급 주택 지역은 뭐죠? 다른 형태의 토지 이용 주체인 저급 주택 지역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이 형상, 새로운 인재의 침입으로 새로운 이용 주체로 바뀌는 이 형상을 우리는 천이 또는 계승이죠. 그래서 주거 입지의 변화는 친입과 천이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고급 주택 지역 경계에 인접한 저급 주택은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저급 주택 가격보다 비싸게 거래가 이루어져요. 뭐가 붙은다? 프리미엄, 할증료,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또 저급 주택의 지역에 인접한 또 뭐죠? 고급 주택지, 고급 주택은 부의 외부 효과로 인해서 건축, 고급 주택 건축 비용에도 가격을 미치지 못해. 그러니까 뭐가 된다? 여기는 할인, 디스카운트. 할인이 되어서 이루어져요. 자, 이 관련된 내용에서 시험 문제를 또 자주 또 출제를 합니다. 올해 좀 중요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83페이지 가시면은 분양가 상한제. 자, 아까 우리 뭐를 배우셨죠? 최고, 가격제 배웠죠. 자, 가격 통제 중 우리가 최고 가격제 일종인 뭐다? 분양가 규제 또는 분양가 상한제죠. 자, 분양가 상한제도 개념이 있죠. 개념은 또 어떻게 돼? 건설 업체로 하여금 어떻게 돼?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을 받는 것을 법으로 뭐다? 금지시키는 제도예요. 그래서 목적은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실시하고, 또 하나는 무주택자의 신규 분양주택을 구입을 하는 가격을 뭐 해줘서 부담을 낮춰줄 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목적이죠. 자, 그러면은 그 분양가 상한제에 있어서 이런 게 나오죠. 수요, 공급이 또 주어지죠. 그럼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요 가격이 바로 무슨 가격? 균형. 수요, 공급이 교차하는 점에서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데, 문제는 이때 우리는 균형 가격이 너무 높다. 너무 높으니까 이 가격보다 뭐한 수준에서, 낮은 수준에서 규제를 하죠. 자, 이 규제 가격이 분양 가격의 상한선이죠. 그래서 이 가격이 무슨 가격? 상한. 분양 가격의 상한선, 상한 가격이고, 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분양 가격이다. 또 무슨 가격? 최고 가격이다. 자, 우선은
저 가격이 아니고 또 뭐다? 하한. 여러분 20회 시험 요게 또 하한이 아니죠. 상한 가격. 주의 좀 해두시고 요만큼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면은 이 가격 차이만큼 뭐를 얻을 수 있다? 시세 차익, 전매 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량은 뭐한다? 증가를 하는데 단기에는 공급은 변화가 없어요. 단기에는 공급이 없는데 장기로 가면 갈수록 이 가격 차이만큼 건설업체는 손해를 봐요. 그러면 점점 수익성이 악화,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장기로 가면 어떻게 돼? 단기는 공급은 변화가 없는데 장기로 가면은 신규 우리가 분양하는 주택에 있어서의 어떻게 돼요?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공급량이 줄어들어요. 자, 공급량이 점점 줄어들고 수요량은 많아지다 보니까 기존 주택 가격, 공급량은 줄어들고 수요량은 많아지다 보니까 기존 주택 가격은 오히려 장기로 가면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급량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회에서 필요한 양은 이만큼이다 보니까 또 장기로 가면은 이만큼의 또 뭐가 발생하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이 초과 수요가 결국은 아파트에 대한 뭐를 유발한다? 투기적 수요를 유발하면서 또 장기적으로는 또 우리는 암 시장이 형성이 된다. 암 시장. 그래서 여러분이 암 시장에서 형성이 되면은 이 공급량 수준에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이 점까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데 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가격인데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높아서 장기로 가면 또 부작용이 나타나요. 그래서 장기에는 암시장 가격, 규제 가격, 또 분양 가격에 대한 이중 가격이 또 형성이 되는데 또 이게 문제죠. 여러분 규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문제는 암시장에서 이게 너무 높았다. 그러면 이게 뭐를 붙었다는 얘기예요? 피가 붙었다는 얘기죠. 프리미엄. 자, 피가 붙었는데 이 프리미엄이 이 가격 차이만큼 프리미엄이 크면 클수록 암시장에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불법적인 전매가 나타날 수 있다. 불법적인 전매가 나타날 수도 있다. 자, 불법이죠. 그래서 이런 분양권 우리가 전매 제한 조치를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하면 지정할 수 있는데 불법이라 하더라도 전매가 되면은 소유권은 이전된 것이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뭐 한다? 예? 불법 전매하면은 어떻게 돼요? 예? 많이 하죠. 예. 많이 하더라고요, 보면은. 그 이제 걸리면 이제 불법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되는 거고. 자, 하여튼 우리가 요 내용이죠. 또 가격 기능을 왜곡했기 때문에 자원 배분에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또 건설업체는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당연히 일반적으로 부실 공사를 할 가능성이 많아지면서 신규 주택의 질, 품질이 오히려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주택법에 의해서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 우선 알아두시고 조세정책으로 한번 가봅니다. 84페이지. 자,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재정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데 조세의 기능을 보면요. 우선 정부가 부동산 조세를 부과하면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에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누진세를 부과함으로써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고 토지 거래 시에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함으로써 지가를 안정시키고 투기를 억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호화주택 건축은 중과세함으로써 호화주택 건축을 억제하고
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함으로써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함으로써 주택시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 나오면 또 조세의 목적 기능 갖고는 정답을 안 묻습니다. 자, 우리 조세를 보면은 뭐가 있어요? 부동산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 대표적으로 취득세, 또 보유에 부과하는 세금, 보유가세로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처분에 부과하는 세금, 양도소득세가 있죠. 예? 자, 어디 세금 부과되는가 이걸 좀 잘 봐두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이제 하는데, 여러분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면요, 여러분이 진짜 세금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뀔 때마다 잘 연구하고 사례도 많이 해야 돼. 예? 예? 저희들 동료 교수 중에요, 정문영 교수가 있어요. 이제 한양대 강의도 하는데, 그게 이제 국세청인데, 우리나라 그 교재가 바이블이야. 변호사든 뭐든 다 그 교재 봐. 사례들 엄청 그걸 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공무원 연수원 제주도 가서 지금 이제 몸에 앉아서 그쪽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요, 진짜 이게 사례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례를 어떻게 법 조문 해석하면서 해석을 잘 내야 돼요. 그래서 상담 잘 내면요, 손님이 끌어. 특히 뭐 잘 내줘야 돼? 상속세, 증여세. 이거 잘 내야 돼. 그리고 또 잘 내야 돼. 양도소득세. 이거 잘 해야 어떻게 돼요? 손님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국세 중에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야. 예? 그리고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야. 요거 시험에 내도 틀릴 사람 많습니다. 예? 예? 우리 결혼 시험에 가끔 세금이 나오거든요. 예? 세금. 작년에 뭐 낸 줄 아세요? 국세이면서, 예? 보유과세이면서 누진세를 적용하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작년 출제했어요. 뭐 답 5초도 안 걸리죠. 그래도 틀립니다. 왜 틀린 줄 아세요? 저희들은 개론 공부하는데 왜 세법이 나옵니까? 조세 나오죠, 지금, 이렇게. 그건 여러분 다 세법에서 배웠다고 보고 출제하는 거예요. 자, 시험 문제는 또 이렇게 내요. 재산세의 과세 대상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은 동일하다. 지문에 떴어. OX. 틀렸지. 종합부동산세 내봐야 알겠지. 종합부동산세는 토지, 주택의 과세 대상이에요.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과세 대상이 다릅니다. 예? 그런 것이 이제 개론 시험에 툭툭 출제가 돼요. 또 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에 모두 부과되는 세금. 딱 또 넣으면 또 이게 또 고민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예? 노노천 특별세. 그런 거 이제 시험에 나오면 어떤 건지 이제 이걸 또 확인해 두셔야 돼요. 자, 그건 여러분이 세법 공부했다고 보고 출제하는 겁니다. 출제원들은. 예? 예? 그거요? 그런 거 내요. 시험 문제 결혼해. 자, 하여튼 저는 어떻게 출제한 방향은 얘기해 줬어요. 자, 조세의 귀착과 정가로 갑니다. 조세, 부담의 귀착, 정가. 자, 여러분 귀착이라는 건 뭐예요? 정부가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했어요. 자, 정부가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의 문제인데,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같으면 직접세고 다르면 간접세죠. 예? 그 얘기고, 정가는 뭐죠? 우리는 정부가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생산자는 부과된 조세 일부 또는 전부를 뭐를 통해? 부과된 조세 일부 또는 전부를 가격
인상을 통해서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떠넘기죠. 이전시키는 걸 뭐라고 해? 정가라고 해. 정가. 그래서 납세 의무자에게 부담된 조세가 납세 의무자 본인이 내지 않죠. 부담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뭐 떠넘긴다. 이전하는 것을 조세 부담의 정가라고 해. 그러면 이 귀착과 정가는요. 수요와 공급 곡선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요. 누가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느냐. 이것은 수요와 공급 곡선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볼게요. 자, 우리 일반적인 예를 하나 보는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임대주택은 부족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 부족하죠? 자, 우리는 임대주택이 부족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임차인들은 이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면, 여러분, 이동하기가 쉽지 않으면 뭐다? 비탄력적. 네? 그럼 임차인에 대한 수요는 비탄력적. 왜? 이동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공급은 뭐다? 탄력적이다. 임대인 공급은 상대적으로 뭐다? 탄력적이다. 자, 이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최초의 균형이 나타나죠. 자, 이것은 뭐죠? 부가전. 자, 세금을 부가전 거래량. 요거는 뭐죠? 요거는 세금을 부과하기 전 가격. 가격과 거래량이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각 공급량 수준에서 세금을 부과하면은 세금액만큼 가격이 다 오르기 때문에 공급 곡선은 세금액만큼보다 수직으로 상향이 돌려. 이 수직거리만큼 가격이 다 오르거든요. 수직거리입니다. 그럼 요 수직거리가 뭐다? 세금이지. 요 수직거리가 세금이에요. 자, 그래서 수요량과 공급량은 이렇게 뭐한다?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하죠. 자, 지금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 일반적인 경우에 세금을 부과하면은 수요량과 공급량은 감소하고 가격은 뭐한다? 상승한다. 이건 상식이에요. 자, 그런데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결국은 요 가격이잖아요. 요거는 부과 후에 누구? 수요자. 부과 후에 수요자가 지불하는 금액이야. 금액은 부과 전보다 뭐 높아요. 그럼 높죠? 그러면 아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 부분은 누구에게? 우리는 수요자에게 이전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요자가 이전되니까 수요자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수요자 부담이 바로 조세가 정가된 부분이 되죠. 그럼 세금을 요거 가격은 받았어요. 그러면 공급자가 세금을 납부했더니 본인이 이제 받는 건 어떻게? 실제로 받는 금액은 요거죠. 요거는 뭐죠? 부과 후 누구? 공급자가 받는 금액입니다. 부과 전에는 요걸 받았는데 부과 후에는 요거 받으니까 요 금액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럼 요 부분은 누구 부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이 부분은 공급자가 부담하죠. 그럼 수요자 부담과 공급자 부담을 더해준 요 면적은 뭐가 돼? 빚금치 면적은 정부의 조세 수입. 정부의 요 세금과 거래량 곱한 요것은 요 면적은 정부의 조세 수입이야. 그래서 조세가 부과되면 요 노란 부분의 면적이 있거든요. 이 노란 부분의 면적은 사회에서 없어져. 예?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거기에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해요. 경제적 순손실. 이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시험 문제 또 지문에 이렇게 내거든요.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면은 사회적 후생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게 내거든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죠? 사회적 후생의 손실 요거잖아요. 경제적 순손 사회에서 없었잖아요. 사회적 후생의 손실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문을 보면서 이게 그런 의미다. 거기 1번 보세요. 자, 그림 밑에 수요가 탄력적 공급인데 공급이 볼까요? 지금 공급이 뭐다?
탄력적일 때는 공급자가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반대로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수요자가 세금을 많이 부담하죠.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암기한 게 있잖아요. 탄력적일수록 유리하다. 이거는 꼭 암기하고 다니면 돼요.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고 공급이 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지문 자주 나와요. 그 1번 지문 있죠? 잘 놔둬. 2번은 아까 얘기했죠. 조세의 규칙과 정가는 수요와 공급 곡선이 뭐에 달려있다? 상대적 탄력성에 달려있다. 자, 3번은 예외. 자, 지금 이렇게 수요자, 공급자 둘 다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 예외는 뭐다? 거기에 수직선, 수평선이 예외. 그 중에서 시험은 요게 단골, 왼쪽. 요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28회 2년 전에 정답 지문. 2년 전에 뭐가 나오죠? 완전 비탄력적. 자, 완전 비탄력적인 뭐다? 수직선.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했어요. 말을 바꿔서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일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 문제. 그럼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일 경우 어떻게 돼요? 토지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 나와야 돼. 이 출제. 그러면은 공급이 고정이 됐거든요. 공급이. 자, 그러면은 공급이 고정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은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해야 되는데 공급이 고정되어 변화가 없으면 공급 곡선 이동이 안 돼요. 예? 공급 곡선 이동이 안 되니까 가격도 시장에서 이 가격도 변화가 없어요. 공급 곡선이 공급이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죠. 왜? 가격 인상을 통해서 정가가 되는데 가격이 변하면은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전가시킬 수 없다. 자,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전가시킬 수 없다.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전가시킬 수 없다. 자, 조세를 전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다 내야 돼? 공급자. 공급자가 누구? 토지 소유자. 공급자. 시험 문제는 이게 중요하죠. 공급자. 그럼 공급자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출제는 토지 소유자로 출제하겠지. 공급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 이 지문을 제일 시험에 많이 출제하는 지문. 예외적인 경우. 자, 그럼 또 수평선이 또 있을까요? 수평선. 자, 수평선은 뭐죠? 완전 탄력적.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 자, 수평선은 어떻게 돼요? 자, 세금을 부과하면은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는데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은 최초 비교니까 가격은 또 변하지 않죠. 수평선일 때는 가격이 또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또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전가시키지 못하니까 누가 다 내야 돼? 공급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 이렇게 수직선, 수평선이 나오면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만 부담하는 예외적인 경우. 자, 여러분 시험에는 말로 나오죠? 그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 우선 또 2번은 수요 곡선이 뭐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완전 비탄력적일 땐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또 세금을 우리는 공급자에게 부과하면 또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는데 이 수직거리죠. 이 수직거리가 세금인데 이 세금 전부가 이 수직거리 세금 전부가 가격 인상을 통해서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전가를 하죠. 그래서 이때는 누가? 수요자. 이때는 수요자가 조세를 전해. 자, 그럼 이번은 또 공급이 수평선이다. 자, 공급 곡선이 수평선일 때는 또 그래. 우선 세금액만큼 또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는데 세금 전부가 또 뭐를 통해서? 가격 인상을 통해서 100% 수요자에게 전가다. 수요자에게 전액 부담. 시험 문제는 요 4개 중에 우리 요즘 출제는 어느 거? 요거. 완전 비탈. 요걸 출제를 많이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밑에 8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헨리 조지라는 학자가 나오죠. 헨리 조지는 진보와 빈곤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자,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 수입에 대해서 100% 세금으로 징수한다면 이 토지세 수입만으로 정부의 재정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충분히 충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죠. 그래서 토지세 이외에 모든 조세를 없애자. 그러니까 여러분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 뭐죠? 소득세, 법인세 요거죠. 이런 걸 다 없애자. 철폐하자고 주장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토지에 뭐를 주장한다? 단일세를 주장합니다. 단일세라는 의미는 토지 세금 이외에 모든 조세는 다 없애자.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이론이야. 그때는 국가는 국방 치안이 주거든. 그때는 복지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나온 것이. 캐나다는 세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소득세요? 캐나다는 소득세 50%입니다. 여러분이 1억 벌면 5천만 원 내고요. 100만 원 벌면 50만 원 내야 돼. 면세 없어요. 우리나라 연봉 3천만 원면 세금 면제? 우리나라 소득세 내 사람이 49%예요. 51%가 면세예요. 근데 3천만 원보다 1,500 내야 돼. 그 대신 뭐는 여러분이 모든 건강보험 이런 건 전부 다 무료예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뭐 한다. 나이 들어서 몸이 아프면 캐나다에서 아마 재혼을 하는 거야. 그래야 혜택을 보니까 캐나다 가서. 예? 그래서 캐나다 가면 신문에 꼭 나와. 예? 구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돼요?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자국 국민들의 건강에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도 50% 그러려면 할까요? 예. 그래서 이것은 150년 전 얘기예요. 또 시험에 많이 나온 용어가 있어요. 거기 보면 또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은 또 뭐죠? 수직선인데 이 말은요. 완전 비탄력적이란 말은 토지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는 이용하지 못한다. 지금 주거용 이용하면 다른 용도는 이용하지 못한다. 다른 용도로 이동할 수 없다. 그러면 수직선, 공급이 고정이 됐어요. 이때 정부가
이때 정부가 뭐를 부여했다? 토지 보유세를 부과했다. 자,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하더라도 뭐는 공급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죠. 여러분 아까 저기 보세요. 세금을 부과하면 우상향할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뭐한다? 감소하잖아요. 일반적인 경우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감소하는데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가 나오면은 문제가 달라져요. 토지 공급량 자체는 변화가 없다. 이러면 세금을 부과하여도 부과 전과 마찬가지로 공급량 자체는 변화가 없어요. 공급량 자체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원 배분에 있어서의 왜곡,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원 배분이 효율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때의 세금을 무슨 세금?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이런 세금을 효율적 세금이라고 하고, 이럴 경우에 우리는 토지세의 중립성이 나타났다고 해요. 이런 경우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을 때 토지세에 뭐가 발생한다? 중립성이 발생했다고 한다. 중립성, 용어 기억을 또 해두셔야 되겠죠. 시험에 헨리 조지 두 가지 용어 시험에 자주 출제합니다. 자,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여러분 재산세를 중과세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재산세를 중과세하면은 세금 부담이 높아지니까 주택을 보유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지죠. 그럼 주택 시장에서 수요는 뭔다?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막 내거든요. 그 맞아요. 자, 그러면은 재산세는 중과세 하면은요, 여러분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중과세 하면은 주택 소유자는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어떻게 돼요? 조세를 전가시킬 수 있어요. 그럼 양도소득세도 전가가 가능해요.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하면은 이 세후 투자자 입장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세후 수익률은 떨어져요. 세후 세금을 납부한 이후에 수익률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건물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해. 세후 수익률이 떨어지는데 다른 데 투자하지. 건물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건물 공급은 투자를 안 하려고 하니까 공급이 줄어들죠. 건물 공급이 줄어들면은 점점 장기적으로 임대료는 올라가요. 장기적으로 임대료로 올라가니까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임대료가 올라가서 전가가 되는 거야. 양도소득세가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누구에게? 이용자에게 전가가 되는 거야. 양도소득세도 전가할 수 있다. 시험 문제. 그래서 자, 정부가 보유세인 재산세나 거래세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은 어떻게 돼요? 전가될 수 있다 나오면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두 번째도 2년 전에 나왔는데 이것도 한 4번 출제된 중요한 지문이죠. 자, 정부가 주택 가격이 현재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했더니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주택을 처분하면 세금을 많이 내랍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주택 처분을 뭐 한다?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시장의 주택 공급은 점점 줄어드는데 이걸 전문용어로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로 해요.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안정되기는커녕 오히려 뭐 할 수 있다? 상승할 수도 있다. 시험에 한 4번 정도 출제됐고 2년 전에 또 출제를 했습니다. 조세정책 한 문제 출제합니다. 여러분 세금은 또 매년 한 문제 나오는데 올해도 한 문제 또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작년에 부동산 정책은 문제가 다 쉽게 출제했어요. 작년에는. 자, 100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여러분, 토지는 3차원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개발한다는 것은요, 3차원의 공간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창조하는 행위가 부동산 개발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배운 걸 이제 복습하면은 부동산 개발은 땅을 뭘로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 뭐 땅을 이용해서 건물을 만든다든지 하여튼 이용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의 개념을 보면은 우리 여러 학자들의 개념이 있는데, 뭐 여러분의 생활 공간, 작업 공간, 레저 공간, 쇼핑 공간 등을 제공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이 토지를 이 개량을 하는 활동인데, 그래서 토지에 여러분이 인간의 노동력, 자본, 또 기업가적인 능력이 결합을 하는 과정이 부동산 개발이다. 자, 토지, 노동, 자본, 기업가적인 능력이 결합을 하는 과정을 뭐라고 해요?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는데, 그걸 누구 의견이냐 하면요, 월포드 의견이야. 월포드. 이 월포드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하여튼 학자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토지에 노동, 자본, 기업가적인 능력이 결합을 하는 과정을 뭐라고 해요? 부동산 개발. 월포드 견해는 우리 시험 문제의 단골이다. 올해도 중요하다. 그래서 월포드는 우리가 두 번째 부동산 거기에 뭐가 나오죠? 개발 과정 순서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가 뭐냐? 구상 아이디어 단계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개발을 할 거냐? 네? 또 개발된 공간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네, 여기 나오고, 두 번째는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죠. 개발 사업을 한다고 예상할 경우에 개발 사업으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을 계략적으로 계산하는 거죠. 계략적으로 계산해서 사전에 미리 수익성을 뭐한다? 검토,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략적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수익성이 있으면 적정한 부지를 모세, 확보하는 단계죠. 부지 구입 단계고, 네 번째는 이제 정밀하게 분석하죠. 자, 지역 지구의 변경 가능성이 있느냐, 법률적 타당성, 설계 시공 가능하냐, 기술적 타당성, 비용 수입 비용하는 비교하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데, 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법률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 측면에서의 수입보다 비용이 많이 들면 개발사업 추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의 분석이 가장 중요한데, 문제는 이 정밀하게 분석하거든요. 이 타당성 분석의 결과, 이 타당성 분석의 결과가 비록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분석된 그 사업, 개발 사업안은 개발업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에 따라서는 그 개발 사업이 채택될 수도 있고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네 번째가 좀 중요하고, 그리고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단계, 그리고 여섯 번째는 택지를 조성하는 건설 단계, 조성된 택지를 분양하는 마지막 무슨 단계? 마케팅 단계. 자, 이 개발 사업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여부는 그 개발 사업의 시장성 여부에 달려있는데, 시장성은 개발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한다? 시장성이죠. 그래서 개발 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공실이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료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임대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는 또 부동산 개발은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위험이란 요소가 항상 늘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또 월포드는 부동산 개발의 위험을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이 법률적 위험, 그리고 시장 위험, 비용 위험으로 볼 수 있죠. 자, 여러분이 법률적 위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률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인데,
자, 두 가지 측면에서 형성돼요. 공법적 측면에서는 지역지구제 변경 가능성 여부, 지역지구제. 사법적 측면에서는 소유권이 명확하냐, 경계, 소유권 관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보면요, 이 토지 이용 계획은 공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수단인 지역지구제는 공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을 하는 것이 그래도 뭐는 이거 구현하는 게 지역지구제니까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시켜주는 방안 중 하나다. 이 지문을 제일 많이 출제하죠. 자, 시장 위험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인데, 자, 거기에 뭐가 나오죠? 흡수율 분석이 나오죠. 자, 과거 일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소비되고 있느냐, 소비되는 비율, 흡수율을 분석하는데 목적은 뭐죠? 부동산 시장의 과거 및 현재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 미래의 흡수율을 파악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어요. 미래의 흡수율을 파악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고,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우리는 소비되는 비율이 높을수록,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100% 완전히 분양, 임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뭐는 적어진다? 시장에 있어서의 위험 부담은 점점 뭐다? 낮아진다는 거죠. 자, 흡수율 분석입니다. 자, 시장 위험,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공사 기간 중 이자율이 상승한다. 그러면은 수익성이 떨어지죠. 또 어떻게 돼요? 또 공사 기간 중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공실률이 증가하고 임대료가 하락해서 또 수익성이 악화될 수도 있죠. 또 공사 기간 중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재 가격이 급등함으로써 또 어떻게 돼요? 수익성이 뭐 한다?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런 건 다 시장의 불확실성에서 생기는 위험입니다. 자, 그리고 개발 사업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야 할 비용이 우리가 발생함으로써 생기는 위험이 비용 위험인데, 이 개발 기간, 공기라고 하거든요. 개발 기간이 길어질수록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수록 어떻게 비용상의 위험 부담은 점점 더 커진다. 자, 요즘 건설업체 여름 뉴스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저기 어디가 뭐 재건축 저기 강남 한대 저기 보니까 한국노총, 민노총이 서로 어떻게 자기 직원들 건설노조 누가 많이 하려고 지금 싸우면서 공사 중단이야. 공사 기간이 늦어지면 그 누가 책임질 건지 모르지만은, 근데 요즘에 주 52시간 하다 보니까 또 비용이 많이 들어.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요즘에 비용상의 위험 부담. 아까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돈 들어갈 일이 더 많아요.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야 될 비용이 증가를 하게 돼.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죠? 인건비죠. 인건비 보면. 자, 올해 출제 예상이 됩니다. 월포드. 그래서 요즘 보면요, 여기서 지문 하나 뭐 뽑아오고, 여기서 한두 개 뽑아오고, 또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부동산 분석의 유형과 체계가 5개 여러분 교재 나오는데, 그것까지 해서 월포드에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올해 출제 예상되는데 잘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자, 잠시 쉬고 부동산 분석의 체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